과거에 우리의 구조조정 역사는 사실은 6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외자 도입 기업을 정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72년에 소위 사채 동결 조치, 이것도 구제금융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항상 주로 정부가 주도를 해왔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주도해온 그런 방식으로 외환 위기 이전까지 주로 이루어져 오다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큰 가이드라인, 큰 정책을 제시하고 채권은행이 앞서서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부실화된 기업을 정리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주로 이루어져서 그때만 해도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하는 그러한 개념은 아직 충분히 우리가 갖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IMF가 요구했던 또는 우리의 내부적인 요구에 의해서든 간에 구조조정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여기 텍스트에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쭉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이 조금은 더 선진화돼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국제금융위기, 뉴욕에서 발생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큰 경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IMF 당시나 또 2007년의 금융위기 때나 기업이 부실화된 이유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는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정책의 내용은 외환 위기 때보다는 좀 더 세련된 방향으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IMF 때하고 2007년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한 점은 어느 기업이든 간에 과도한 차입을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이 항상 이 화근이 됐고 대주주의 경영 판단이 이게 좀 항상 문제가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기관하고 금융당국의 기업 평가하고 모니터링 능력,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신용평가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못한 측면, 이거는 IMF 때나 97년 외환위기 때나 2007년의 금융위기 때나 비슷한 점이었습니다. 좀 나아진 점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가 이 외환위기 이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생겨서 사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가 지난번에 STX 경험도 했고 또 동양그룹의 경험도 했고 현재 동부그룹, 현대그룹, 한진그룹 등이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습니다만 동양그룹과 STX하고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부그룹, 현대그룹, 한진그룹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소위 선제적 구조조정의 시스템의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도 이제 좀 바람직한 형태의 기업들과 그리고 채권은행들이 사전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고쳐야 될 점이 많다. 현재 쓰고 있는 주 수단은
주 채무 계열 제도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이 둘을 가지고 주 채권은행이 이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재무구조 개선, 선제적 구조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능상으로는 구비가 되어 있지만 실제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되지 못하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선 네 가지를 썼습니다만 우선 부실기업 계열주의 경영권 집착. 우리가 이 선진 사회를 보면은 어려워지면은 던질 줄 아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어려워져도 던지기 싫다 하는 기업주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선대에 그 창업한 거를 자손의 입장에서 쉽게 버릴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의식이라든가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주 채권은행이 어려우니 버릴 거는 버리세요. 자산 매각도 하고 기업도 몇 개 팔고 그래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세요 하고 권해도 그 기업주가 난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근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이 아직도 있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일단 채권부터 회수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또는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여건상의 문제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협조해서 구조조정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측면도 또한 중요한 겁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까지 방관하다가 다 죽어가는 순간에 내 채권부터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것 또한 현재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당국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의 경험 이것이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서 이 노하우도 아직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금융기관의 사람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 금융기관의 이 인력 구성 또는 인력 배치 이러한 것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문성을 쌓게 해준다든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 전문성을 배양하게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 순환 배치의 논리에 의해서 조금 전문성을 쌓으려고 하면 그때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관행이 아직도 우리 금융회사들에 있지 않는가. 특히 금융회사들이 인력 훈련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반성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이 구조조정을 잘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의 사람을 보내서 일정 기간 동안 언더잡 트레이닝식으로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력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별로 많지 않다. 그거는 금융기관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잘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홀히 한 측면은 없는 것인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 지도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지도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흔히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영상의 이 문제를 기업 밖에 있는 감독기구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해당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해도 감독 당국이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감독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 감독 당국이 원칙은 갖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뜨거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원칙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수단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 그리고 내외적 환경 애매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성공하라는 법도 없고 잘 되다가 못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사이클이 있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업이 잘 되다가 못 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망하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이게 기업의 생태계인데 어느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또는 망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경영을 너무 잘못했다거나 그 기업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이해, 즉 그 원인 분석을 해보고 냉정하게 따져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매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인 효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동시에 이제 정말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금융당국, 채권은행 그리고 기업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 기업은 문 닫아야 되겠다. 또는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정치권에서는 또 그러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강요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그거는 거의 정치 논리지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M&A 시장의 이 현황에 대해서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M&A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아직은 상당히 후진적이다. 소위 우리 주변에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가 많이 있죠. 그 많이 있지만 어느 부실화된 또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 국내에 있는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 중에 만족스럽게 의사결정을 해서 쉽게 그거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몇 개나 있느냐. 제가 아는 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펀드가 들어와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전에 론스타를 또 연상을 합니다. 론스타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보수적 문제들이 발생했었죠. 정서적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 M&A 마켓이 생각보다 인프라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시한 네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인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이건 사회적 인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그리고 M&A 시장이 좀 더 인프라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 이러한 6개 정도가 현재까지 정부에서 많은 제도적 개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하고 연관선상에서 계열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 다음에 이 계열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 채권단 급할 때 빨리 빚만 받아가려는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인식, 그 다음 정치권, 그 다음에 인력 문제, 그리고 M&A 제도,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같이 이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의해서 이것이 좀 더 촉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다음 세션에서 미스터 워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도입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해관계자가 항상 이 구조 조정을 할 때마다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는 채권은행에 대한 투자자와 주주들, 채권은행의 임원과 그리고 거기에 행원들, 그리고 기업주, 기업의 주주들, 그리고 기업의 근로자와 노조, 이게 다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구조조정의 근본적 접근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해결해 준다. 해결하는 방법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해 준다. 이게 기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적 자금은 누구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회수하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만 100% 회수하면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리는 국민의 세금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과 기업 둘이서 서로 의사결정을 해놓고 왜 결과는 국민들 보고 세금으로 해결하라고 합니까? 이러한 관행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에 빠집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러한 소위 베일아웃 시스템, 최악의 경우에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 준다 하는 이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아까 6가지의 현 상태에서의 애로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애로 요인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잘 안 되면 은행도 손해보고 기업도 손해보고 주주도 손해보고 노조도 손해보고 당신들끼리 해결해라. 하다 안 되면 은행 망해라. 왜 세금으로 당신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느냐? 이러한 기본 정신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베일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베일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IMF라든가 또는 유럽의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일부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은 금융시장이 혼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즉 이해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어떠한 제도 또는 법 이것에 의해서 시스템으로서 마련되지 않으면 혼란과 무질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일인 시스템을 법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새로운 접근 방법, 이해 당사자 스스로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베일인의 자세한 것은 일단 오드께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실기업 지배 주주의 경영권 집착이 기업 구조에서 최대 걸림돌이다 하는 점은 매우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낮은 차입니다. 이에 이는 경영권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권리나 이익보다는 경영자로서의 권리나 이익이 훨씬 큰 상황에서 사실 경영권을 놓칠 수도 있는 이런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벤트는 사실 굉장히 위험이 되게 됩니다. 더더구나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정과 비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는 것은 단순히 민사상으로 재산의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의 문제까지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은 경영자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고 해서 그런 기업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경영주들조차도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행 부합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김 교수님이 주장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표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에서 최대 난제는 지금 현재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전보다 현격하게 희석되어졌고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구조조정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는 상당했습니다. 자기한테 상당 부분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좋다. 나도 한 10년은 좋아질 것이고 우리 후손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의해서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이러한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한 3차례 이상 법률적으로 논쟁이 돼서 모두의 신재윤 위원장님께서 정례화시키는 법안으로 하고자 한다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 기억 2001년 8월 정도에 입법돼서 9월 정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짧게 진행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자꾸만 이렇게 한시법이니 영석법이니 이런 논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헌적인 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법원의 주도로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부의 어떤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 많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그런 절차가 법률적으로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큰 문제로 제기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법률적인 논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라든가 법사위라든가 전체적인 반대의 기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이런 기초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구조조정을 저항하는 이런 어떤 수구 세력의 모습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 정도로 당시에는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은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바탕을 해서 진행됐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이제 KDI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효율성 추구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효율성 추구에서 상당한 국민적인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소위 말하는 rent seeking behavior 이런 부분들을 통제해서 지금 요즘 정책적으로 화두인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국민적으로 어떤 기존에 있는 파일을 잘 어떤 공정하게 나눠주는데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효율성에 대한 이런 지지가 지금 그렇게 퇴색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양극화의 결과를 초래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받은 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더더구나 글로벌 위기라는 이벤트가 터지니 그 효율성을 추구했던 그리고 상당히 이익을 향유하는 그룹이 결국 탐욕적인 세력이었더라.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하기는 어렵다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장기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 추구라는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평가절하돼서 방치되는 부분이 과연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럴 해설을 깔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약속한, 그러니까 일종의 채무 이행을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죠. 안 지키는 집단에 대해서 뭔가 자비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기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바꿔주는 거죠. 더 유리한 계약으로. 그럼 왜 바꿔주느냐? 그게 채무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채권자한테도 더 좋은 일종의 파레토 옵티멀리티, 파레토 임프루빙 한다 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의 관점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일방만이 좋은 게 아니라 전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 벌어진 양극화라든가 글로벌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정하고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업의 상황을 보다 보면 녹록한 상황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현재 경기를 이제 좀 바텀 아웃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사실 4대 그룹의 계열사조차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수치로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금융비용 부담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이 별로 높진 않죠. 과거에 비하면은 저금리로 상당 부분 금융비용이 절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조차도 사실은 연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무엇이 고민이냐면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이제 중단 내지는 이제 금리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사실 영업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이 재무적으로도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요즘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경영 지표 같은 경우 보면.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사우디라든가 중동에 있는 국가들 경영자문을 그 국가 경제 정책 자문을 하는데요.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그 석유화학 설비 증설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상당히 많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가 그냥 분석은 안 했지만 어림자가 짐작해봐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업종은 아마 지금 몇 년 전에 조선업이라든가 해운업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주제에 부합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그 교수님께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발제를 하실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해당 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어느 정도 부실화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이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은 기존에 상당히 영업
위축되고 있고 글로벌 위기에 사업 경영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 구조로 탈바꿈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새롭게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어떤 지금 구조조정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부실 기업을 좀 효율화시킨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 지금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기업이지만 대기업이 보기에는 이미 성숙한 산업이라서 별로 대단히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도 어려운 이런 기업이 있다면 사실 대기업들은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어찌 보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상당 부분의 어떤 성숙 산업을 넘기고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구조정이라는 부분을 확대한다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M&A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M&A 활성화라는 부분이 경제개혁 혁신경제 3개년 계획에도 이제 중요한 꼭지로 세 가지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M&A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기업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이유와 M&A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인데요. 결국 어떤 주주로서의 권익보다는 경영자로서의 권익이 큰 일종의 지역 지배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좋은 기업도 매각하기도 싫고 더 좋은 어떤 잘 키울 대상한테 또 안 좋은 기업도 외부한테 수술을 맡기기 싫은 이런 상당한 부분의 어떤 지배구조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지배구조의 개혁 부분은 기업구조정하고 동면의 양면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효율성 추구와 공정성 추구라는 부분이 사실 요즘 마치 상충된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객관적으로 기업구조가 추진되고 M&A가 추진된다면 사실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담보되고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기업구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많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부산 10년 됐는데요. 구조정 촉진법이라든지 통합도산법 같은 경우에 큰 이런 골격들은 법적으로 잘 정비되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선제적인 조치로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반대차범위에서 청구권 같은 것들이 새로 도입돼서 그만큼 좀 진일보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사적 협약에 기초했던 워크아웃 작업에 비하면 구조정 촉진법 자체는 채권단 협의에 대해서 일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듭니다. 저도 질문 자주 받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왜 이런 구조정 작업이 속도가 느리고 더디고 지루한가? 아마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볼 게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은행권, 채권금융기관들, 은행권 특히 잔고를 들여다보면 지금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건설업종, 그 다음에 부동산 PF, 그리고 중소형조선소, 해운, 최근에 이제 태양광까지 이런 것들이 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해서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 비롯된 위기로 인한 뭐 STX라든지 또 기타 웅진, 동양 이런 데 주변 재벌 기업들의 부실이 더해져서 아마 대충 추계를 하면 기업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채권의 규모, 이 적체된 NPL 규모는 은행권에서 상당히 1% 이상 그보다 더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권의 NPL 비율이 하나의 그 관리 지표이긴 한데 작년 말에 아마 1.7%를 넘은 거로 제가 확인이 되고요.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5년, 6년 이상 계속 1%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 시장 경제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1% 이상 계속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눈에 안 보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은행들이 이 부실채권에 대해서 압도되어서 본업에다 역량을 덜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데 대한 이유가 뭐냐?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위기의식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리고 아니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손실보다 많아도 계기면 뭐 이익이 되더라. 또는 사후 책임을 묻는 감독원 또는 뭐 감사원 또는 뭐 법적인 뭐 배임 문제 등등이 분위기가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원장님 발제도 나왔다시피 은행권의 워크아웃 프랙티스라든지 그 구조조정에 대한 경험 축적은 다른 어떤 그 기관이나 어떤 업종보다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채권자 구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IMF 경제위기 이후에 변화된 채권자 구조를 보게 되면 부실기업에서 채권 신고를 받으면 소위 구조조정촉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 소위 비협약 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부동산 PF에 대한 보증 채권,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 선거 환급 보증이거나 알지, 또는 뭐 기코 같은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미확정채무가 상당히 많이 비중이 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T 자회사에서 보다시피 매출 채권을 유동화해가지고 시장으로 뿌려버린 것들 때문에 이게 또 채권단으로 또 이렇게 구속되지 않는 부분이 또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회사채나 CP같이 그러니까 채권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장에 나가가지고 유가증권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채권단으로서의 결속을 또 상당히 저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금융시장의 발전을 반영한 거긴 하지만 불행하게도 구조조정 차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해진 구조는 결코 그 해당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코스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워크아웃 채권단을 구성할 경우에 그 금융기관의 비중, 특히 은행권의 채권 비중이 낮아진 게 뭐 상당히 큰 문제고요. 특히 주채권은행의 채권 지배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채권은행의 개념도 많이 희석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처럼 은행권이 주도해서 그 워크아웃의 틀이 작동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구조다. 잘못하면 촉진법에 구속되는 은행권이 손실부담을 하다 보면 이것이 시장 채권자 쪽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일종의 그 무임승차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 이런 것들이 요즘의 갈등과 속도 지연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 보증 채권, 시장에서 조달한 채권, 이런 비협약 채권이 커졌는데 이런 것들도 다 손실부담을 시키려면 방법이 없겠냐? 있죠. 법정관리, 소위 말하는 기업 회생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는 큰 단점이 있는데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뭐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건설이나 조선같이 수주 베이스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보증도 받아야 되고 또 신규 자금도 때때로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 아마 그 생존이 거의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한 문제는 이게 법원에 들어가면은 담당 재판부마다 회생계 인가에 대한 강도나 너그러움 또는 엄격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차가 많이 커서 그 예측 가능성이 채권단이 합의에 동의받는 것보다도 워크아웃에서 동의받는 것보다도 훨씬 또 편차가 커지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촉진법, 그 다음에 통합도산법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우면
시장을 통한 방법이 없겠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M&A라든지 PF 제도 개선 등등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현재 NPL 시장은 저는 한쪽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장이나 상가,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같은 이런 단건 일반 담보분 NPL 위주의 시장은 입찰 시장이 굉장히 잘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시장 실패도 없고요. 이쪽에서는 채권은행들이 블락으로 팔면 투자자가 가져다가 1년 이내에 유능한 실수자한테 거의 다 돌려주는 그런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지금 같은 저성장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워크아웃 채권이나 재무제표 베이스의 그 영업형 법정관리의 NPL은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그 이유는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채권은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75%의 찬성률에 따라서 신규 자금 부담만 뭐 상당히 하게 되고, 거꾸로 능동적으로 엑시스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다 감안하면 상당히 할인을 해야만이 매각이 가능한데, 문제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그 가격에 매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조금 희망은 이런 구조조정을 요하는 NPL 시장에 육성이 필요한데, 그런 그 중간 단계가 없을까? 예전에 여기 뭐 스폰서로 있는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7개 은행이 함께 만든 부동산 PF 안정화뱅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제로안정 PF의 모델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3년 굴려보니까 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중심으로 후실 채권을 이런 PF에 모아주고, 여기에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그 버퍼도 좀 설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계획까지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힘을 몰아주면 아마 중간 단계로서 발전을 해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끝으로 발제자께서 구상하신 대로 아마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 조목조목 말씀 잘 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물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에 은행권이 단호하게,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손실부담을 해서 무임승차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런 구조 연명을 시키는 것보다는 금융권의 손실부담 능력도 많이 커진 만큼 그 단호하게 그 정리를 하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도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틀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압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쓸데없는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말꼬리 잡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쓸데없는 규제가 무엇이냐. 사실 그 쓸데없는이라는 이 한마디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조건 옳은 말, 그러니까 항진명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너무나 옳은 말은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좀 공허한 트루이즘으로 끝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게 자칫 트루이즘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구조조정 세미나 그리고 원장님 주제 발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기업주의 경영권 집착이라고 하셨는데요.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업주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부실해진 기업에
기업 가치를 주주의 목 그리고 채권자의 목으로 나눈다고 할 때 이미 부실화됐기 때문에 이 주주의 몫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혹은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주는 일종의 콜옵션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이 채권자 몫을 돌려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오를 경우에는 이 옵션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주주로서는 쉽게 말해서 뭐 아니면 도 하는 식으로 아주 지나치게 무리한 위험을 안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필요한 투자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몸을 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그 크리티컬 순간에는 그 옵션의 가치가 최대에 이르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끝까지 경영권을 놓지 않으려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경영권을 쥐고 있으려고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이 다가오면 정치권에도 호소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채권자는 그 대주주, 기업주처럼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싸워야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위기의식이나 이해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일단 분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임 문제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주주와 특히 기업주와 채권자의 이 불균형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조정하고 이 메커니즘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이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지 그리고 또 금융업계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채권은행들이 이 부실 징후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한다. 아무리 모니터링을 소홀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 기업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둔감한 채권은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고 이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이후에 경영권을 회복한 기업주의 사례가 아주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조정이 이미 너무 늦은 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사례가 드문 결과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기업주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오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그 하나의 뚜렷한 원칙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끔 하고 만약에 너무 그 차일피일 미루고 집착하다가 때를 놓쳐서 부실을 키운 경우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간명한 말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고 인식이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논란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고려나 지역경제 그리고 중소협력업체에 미친 파장, 고용효과 이런 거를 들면서 부실기업은 일단 살리고 보자, 무조건 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조정은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실기업 구제 혹은 구조조정을 밀어넣는 일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까 강동수 박사님 지적하셨는데요. 이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그 가치를 더 강조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를 용인하고 경영권을 무조건 보장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옵션을 기존 대주주에게 공짜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이라면 그에 응당한 가격이 있을 텐데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갖게 되는 이런 문화 관행을 빨리 없애야 되겠고요. 그 M&A 활성화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경영권 자체가 사고팔고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 한국의 자본주의 문화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말은 쉬웠지만 그동안에 실행은 어려웠던 그러니까 대단히 개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이 구조조정을 상당히 꺼리고 골치 아픈 이 시급히 처리해야 될 기업들이 국책은행에 떠넘겨지는 그러니까 국책은행이 일종의 하치장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구조조정 관행이 계속 굳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총 여신이 100조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100조 원 갖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나 이 구조조정 책임을 광범위하게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또한 그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 프로모션하는 정책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금융감독 시스템을 빨리 개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성규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대출 채권이 어떤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을 위한 그 효율적인 합의 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반면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금융감독 당국이나 채권은행들도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게 하나의 거대한 신디케이트라고 보면요. 그 구조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 효율성이 상당히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건전성 감독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 기업의 파산 위험을 측정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정착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STX 그룹을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채권자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시장성 자금에 의존하는 동양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어렵고 미뤄지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지표를 좀 더 중요하게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